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미국 기준 현충일로 휴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증시가 열렸고요. 아무래도 어제 이 시간쯤에 아마 전해졌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럽의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한 끝에 50% 관세를 유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증시가 급등 랠리를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관세 갔다가 감세 갔다가 이제 다시 관세로 넘어오나 했는데 관세 또 금방 해결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번 주는 과연 뉴욕 증시가 다시 개장했을 때 어떤 이슈가 가장 중심이 될까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이번 주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브리핑 뉴욕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뉴욕 3대 지수가 아니라 유럽의 증시의 분위기를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스톡스 지수 1.3% 급등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1.7% 강세를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가장 큰 비중을 또 차지하는 게 제조업이잖아요. 그 제조업이 강한 독일 증시가 좀 더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참 흥미롭더라고요. 영국 지수는 또 빠졌습니다. 영국은 확실히 브렉시트잖아요. 그래서 유럽과의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영국은 이미 미국이랑 관세 협상도 됐고 유럽한테 50%를 관세를 높인다고 해도 영국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에서 확실히 비껴나가 있는 그런 증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메탈 이제는 다 아시죠? 독일의 유명한 방산 기업입니다. 국내 방산주의 질주를 라인메탈이 사실 백업을 해주고 있잖아요. 간밤에 라인메탈 올랐다 그러면 국내에서 꼭 방산주 또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BMW 자동차주가 확실히 유럽 제조업의 핵심이죠.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티센크루프라는 종목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최대 철강 회사입니다. 8%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결국 다 모아보니까 다 제조업이네요. 그러면 유럽 증시 분위기 한번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50% 관세가 부과될 뻔했다가 바로 또 유예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7월 9일인가요? 그때까지로 유예가 됐잖아요. 7월에 뭔 일이 나도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0일 동안 상호관세 유예했던 때가 4월이었거든요. 90일 지나가면 7월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10%로 관세 유예했던 것도 7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도 그렇고 여기에 추가 플러스 알파로 전해드릴 게 지난주에 이슈가 됐었던 예산안이 있잖아요. 예산안이 하원을 넘어갔는데 상원까지 넘어가고 확정되는 시기를 베센트 재무장관이 7월 안에 끝내라라고 데드라인을 줬거든요. 그런데다가 어쩌면 금리 인하 7월에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7월에는 뭔가 사고가 나든 뭔가 증시가 급등을 하든 무슨 일이 나도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월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6월에 이걸 갖고 계속 줄다리기가 있겠죠. 이런저런 소음들이 있다가 7월에 진짜로 뭔가 큰 거 온다라고 여러분들 스케줄을 좀 정리해 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어쨌든 유럽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저는 자동차가 단연 그 미국으로 넘어가는 수출 품목 1등일 줄 알았는데 흥미롭게도 메디슨, 메디카먼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의료기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왜 미국이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헬스케어 쪽을 제재를 하려고 하는지를 여기서 알게 되더라고요. 유럽과 면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3위가 역시 모토카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4위가 머시너리, 기계류였는데 확실히 제조업단에서 헬스케어 쪽도 어쨌든 의료기기 쪽이니까 제조업단에서 많이 유럽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미국이 공장을 내부적으로 다시 지어야 된다, 중국도 이겨야 되지만 유럽도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제조업단에서. 어쨌든 이런 쪽은 한숨을 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도 오늘은 영향이 좀 더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
장 넘겨주시면 뭐 근데 똑같은 얘기 또 나와요. 바클레이스에서 more volatility, 그러니까 더 큰 변동성이 아마 올 것이다. 트레이드 텐션은 끝나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클럽, 안전벨트 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생각은 했었잖아요. 관세에 대해서 이제는 뭐 시장에 큰 이슈가 안 되겠지. 뭐 중국이랑도 10%까지 떨어졌는데 설마 뭐 더한 게 나오겠어 이랬는데 다시 이 이슈가 불거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뭐 물론 유예는 됐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야 관세 무시하지 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시그널을 줬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주말 사이에 이미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피드백들도 있었고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포인트가 좀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최근에 분위기 괜찮았잖아요. 뭐 미국의 중재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삼국이 뭔가 밑그림을 잘 그려가는 듯 했거든요. 계속 포로 교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로 교환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뒤통수를 또 쳤죠. 역대급 드론 폭격이 진행이 되면서 주말 사이에 또 사상자가 12명, 최소 12명이나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관세 해결되는 줄 알았잖아. 근데 아니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휴전 거의 다 온 줄 알았잖아. 근데 또 아니었다는 걸 또다시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게 또 아까 보셨던 그 라인 메탈 방산주의 강세를 뒷받침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나 봅니다. absolutely crazy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력하게 쓰면서 원래 처음에 당선됐을 땐 막 푸틴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뭐 전쟁도 뭐 자기가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러시아와의 어떤 우호 관계를 굉장히 과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는데 어느새 지금 푸틴을 크레이지한 인물로 규정을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떻게 본인이 설득을 했는데 푸틴이 자꾸 안 해주니까 이게 더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유가의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잡는 거잖아요. 상단을 제한하는 거.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것 때문에 열이 받은 것 같은데 브렌트유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국 또 이란을 다시 끌어올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차선책을 계속 준비해 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관세를 하더라도 다른 방향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고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뭐 물가가 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다른 방안에서 감세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가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조금 적대적이었던 이란과 협상이 잘 됐다라는 얘기가 주말 사이에 나옴과 동시에 유가도 변동성을 크게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들을 계속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하고자 하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물가도 잡고 세입도 충당을 하고 관세로 그러면서 미국인들에게는 감세라는 선물을 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그림을 밑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 모든 흐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그래서 관련된 뭐 자산들은 계속 움직였을 테니까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한번 보면요. 흥미롭게도 달러가 하락했습니다. 98까지 내려갔어요. 달러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미국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니 관세를 유예시켰는데 유럽 증시 저렇게 급등하는데 달러가 왜 하락했을까? 유럽 증시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가 높아진 거잖아요. 사실 공격자는 미국이고 당하는 자는 피해자는 유럽이었기 때문에 유로화가 이제 급등락을 좀 보였는데 결국 그게 유예됐다는 점에서 유로화가 다시 강세로 올라오면 달러화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달러는 또 하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달러에게는 발생했는데 이걸 역으로 뒤집어 보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금값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듯 반면 금은 또 대체 자산으로서 그 가능성을 또 타진하고 다시 트리플 탑까지 가려나요? 세 개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트리플 탑까지 가면
못 뚫으면 진짜 그때부터는 하락인데 모르겠습니다. 금값의 모멘텀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흥미로운 특징이네요. 그럼 관세 유예해줄 때마다 달러는 하락하고 금값은 올라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시나리오도 한번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비트코인 가격도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은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죠. 기술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능성. 오늘은 결국 디지털 금 쪽으로 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술주로서의 가능성을 봐도 관세 유예됐으니까 비트코인한테는 호재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이제 30억 달러를 또 모은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스트레치디지가 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전환사채 발행해서 돈 끌어모으고 그걸로 코인 사겠다. 뭐 이게 또 트럼프 일가에서 하는 일이라서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30억 달러가 들어온다는데 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결국 또 금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달러가 떨어진 것 보셨다시피 금리는 여전히 4.5% 위쪽에서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서 관세 유예가 됐음에도 앞으로도 계속 금리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 위에 있는 기사는 그런 거예요. 하원에서 예산안이 이제 감세안이 통과가 됐지만 여전히 상원에서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상원 의원들이 좀 경고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7월이라고 제가 데드라인 말씀을 드렸죠.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7월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이제는 또 상원에서 엎치락뒤치락을 하면서 금리가 또 불확실성을 일으킬 가능성 6월에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종목들 이슈 있는 종목들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엔비디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웰 칩 그렇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한테 중국에 팔지 마라라고 하면서 모든 걸 제한하고 있는데 저가형으로 블랙웰 칩을 또 만들었어요. 중국에다가 팔기 위해서. 참 젠스당 CEO의 배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중국한테도 팔아야 되는 거 맞죠? 이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밑보이면 애플처럼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 만약에 엔비디아를 미국에서 제재하면, 만약에 미국에다가 관세를 때리면 너네가 더 힘들걸? 이라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AI의 지금 중심으로 엔비디아를 뺄 수 없다는 거. 전 세계에 지금 AI, 그 미국형 AI DNA를 심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중동에도 그래서 같이 갔던 거고. 근데 거기서 엔비디아의 심기를 건드리면, 젠슨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거든요. 그걸 젠슨왕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중국에 어떻게든 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에는 실적이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28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9일 아침에 보게 될 텐데 현재 주가는 어떤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그리고 기업들이 AI를 어떻게든 끌어오기 위해서 특히나 관세 이슈로 인해서 더 AI를 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은 실적 시즌 이번 주 내내 좀 살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두 번째 종목은 전기차 쪽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원래 테슬라발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테슬라가 전 세계의 전기차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근데 이제는 비아디가 치킨 게임을 하는 느낌입니다. 무려 35%의 가격 인하 정책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면 비아디 밑에 있는 기업들 다 죽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만큼 비아디도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나오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비아디가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유럽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를 비트했습니다. 이런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아디가 테슬라를 이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비아디가 이 시점에 저런 카드를 좀 꺼냈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샤오미도 지금 테슬라를 계속 위협하는 전기차들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산 전기차들의 이 지배력이 진짜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압도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왜 2차 전지가 못 가는지도 여러분들 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테슬라 걱정을 하는 건데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만은 아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로보택시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전기차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이걸 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뭐 어떻게든 레버리지 끌어서 뭔가 글로벌 AI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전기차 밸류 체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오랜만에 보는 디즈니 한번 뽑아봤습니다. 미국에서 휴일 연휴 기간 동안 저 릴로 앤 스티치가 굉장히 뭐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연휴는 가족들끼리 많이 가서 그런가 봐요. 미션 임파서블도 괜찮았는데 한 3억 달러 넘게 벌었는데 그중에서 1억 5천만 달러가 릴로 앤 스티치, 한 2억 달러가 미션 임파서블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역대급 연휴의 어떤 영화 판매 순위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콘텐츠주 혹시 연휴 지나가고 나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쉬어갔습니다만 유럽 증시가 확실히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 시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판을 뒤집었죠. 네. 유럽과의 관세를 네. 지난주 금요일에 부과를 한다고 했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다시 없애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들이 좀 있었는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가장 큰 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제 관세 협상 또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사실 이번 주를 가장 크게 이제 덮을 걸로 저희 이제 보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것보다 이제 이 감축 예산이죠. 감세 예산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하면서 재정 적자 우려에 따른 국채 금리 급상승이죠. 이 부분이 사실 시장을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번 주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안정화되는 반면에 결국 트럼프의 관세 협상, 무역 협상이 이제 다시 또 이제 전면으로 좀 부각된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네. EU와 관련돼 갖고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EU가 이번에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50% 관세를 이제 또 유예를 했지만은 잘 보시면 트럼프 일기 때 이미 유럽이 경험을 했어요. EU가 그때 이제 안보라든지 무역 금융 정책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결국 이제 EU 같은 경우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은 완전히 뭐 헤어질 결심이고, 그쵸. EU는 이제 디커플싱을 지금 확대를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이미 지금 EU 집행위원장 폰데어 라이엔이 4월 8일이죠. 사실 지난달에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예. 응답이 없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4월 2일 날 20% 상호 관세율을 책정한 다음에 90일간 유예를 줬어요. 그다음에 네. 유예를 주면서 기본 관세 10%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5월 23일이죠. 이날 6월 1일부터 50% 관세 부과를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강력한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처벌, 비통화적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 하여튼 이유는 많아요. 뭐 비관세장 그렇죠. 뭐 그런 것까지 다 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매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2,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50% 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다시 또 5월 25일에는 해당 조치를 7월까지 유예한다. 물론 이제 집행위원장과 이제 통화 이후에 그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과 이제 EU가 정치적 문제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나토라든지
국제 이제 기구 분담금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해결 방법, 종전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미 정치적 갈등을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기의 경험,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EU가 자꾸 중국과의 무역 확대를 통한 풍선 효과를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마 EU 집행위원장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기존과는 좀 다른 접근법을 좀 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더 이제 디커플링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도 사실 그거에 대한 우려감을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EU 쪽에서 카드가 가장 큰 게 다른 게 아니라 서비스 무역에 대한 관세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서비스 무역이거든요. 이쪽에 대한 사실 관세라든지 아니면 레귤레이션을 강화했을 경우에 미국에 주는 타격이 엄청 크거든요. 사실 중국도 그 카드를 지금 꺼낼까 말까 지금 고민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저는 이게 무슨 뭐 트럼프한테 되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아마 EU도 지금 디커플링 확대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 발 양보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폰데어 라이엔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번 건은 50% 나갔을 경우에는 본인들도 이제 똑같이 중국과 이런 관계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줬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예. 그렇다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또 다시 또 협상을 하겠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좀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중국같이 갑자기 뭐 35%를 확 내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EU가 제외했던 공산품에 대해서는 또 무관세에 대해서 뭐 이 손을 들어준다든가 그건 아마 요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세상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뭐 한 200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딱 그 붙었다가 떨어졌다가를 가끔 한대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뭐 자유무역이니 뭐 지구촌이니 이러면서 다 붙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미국도 따로 살고 중국도 따로 살고 유럽도 따로 사는 각자 도생의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누군가는 이걸 또 낭만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되게 작은 것들의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수주가 또 움직이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러면서 또 방산주도 움직이니까 으르렁대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또 낭만도 찾고 뭐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갑작스럽게 50%를 꺼낸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한테 10%로 내려주고 나서 네. 많은 뭐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제 관세는 그렇죠. 큰 변수가 아니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유럽의 50%를 때린 이유 보니까 금리가 좀 내려가긴 했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인가요? 사실 뭐 어떤 쪽에서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또 갑자기 EU를 공격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왜냐하면은 둘 다 금리 낮추는 부분하고 관세 전략은 사실 각각의 다른 전략입니다. 전략이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마가라는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말씀드린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일단 축소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국내 산업을 일으켜 갖고 소비하고 성장을 계속 확대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관세는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여태까지 얘기한 게 트럼프 자기들 입장에 의해서 얘기한 게 재정 적자 축소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10년간 6조 달러의 재정 수입이 예상된다. 사실 이 부분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 지금 보면 리쇼어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애플도 빨리 들어와라.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도 너희들도 만약에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은 미국에 와서 만들라 이거죠 지금요. 리쇼어링이죠. 이 두 개가 사실 관세 전략의 저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반면에 국채금리라도 일단은 재정적자 축소예요. 이미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발행한 국채를 놓고 본다면은 연간 이자 부담액이 재정 지출의 13%까지 달합니다. 그 재정 국방비하고 똑같아요. 이 정도라고 보면은 일단은 국채금리를 인하해서 이 부담을 줄이던가 아니면은 연방 정부가 이제 이 국채 발행을 좀 줄이던가 이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떨어져야 사실은 소비가 확대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소비라든지 아니면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아요.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쇼링을 해갖고 다시 리쇼어링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물가가 높으면은 생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봤자 의미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성장이 안 미국에서. 되죠. 궁극적으로. 성장이 안 되죠. 소비도 네.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세라든지 국채금리 인하는 사실 각각 다른 전략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아닌가. 아마 국채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일단은 연방 정부의 인원 감축 10%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연준이 지금 정책을 잘못 쓰고 있어갖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 뭐 지금 보면은 시장하고 확실히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갭은 확실히 높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보면은 이번에 이제 유럽을 때린 게 뭐 저는 이제 국채금리 인하를 위한 것보다는 관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관세 전략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그렇군요. 당겼다 줄였다 계속 네. 이것을 할 거기 때문에 EU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관세 전략만큼도 좋은 전략이 없거든요. 트럼프 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계속 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종목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저 애플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EU랑 같이 관세를 맞았잖아요. 같은 날. 네네. 유럽은 빼줬는데 또 애플은 아직 안 빼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장이 열리더라도 애플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일 것 같은데 네네. 3조 달러 붕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악재 연속이에요. 사실 애플은요. 예. 이미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글로벌 판매량이 일단 감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점유율이 이미 하락이 됐어요.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뭐 비보, 화웨이, 샤오미도 한 4등, 5등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요. 뭐. 많이 내려갔네요. 예, 전에 1등 했었잖아요. 예. 삼성전자 1, 2등을 하던 업체가 벌써 이렇게 떨어졌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EU의 서비스 무역 위협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특히 뭐 비전 프로죠. 그다음에 AI 산업에서 더딘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뭐 6월 말까지 부분별 관세 중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를 좀 25%에서 35%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또 언급을 해놨어요. 그래요? 예,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크게 좀 또 다시 추가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거죠. 그 애플의 25%에다가 스마트폰 25%는 또 따로예요? 그렇죠. 네. 와, 지금 이렇게 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애플은 빨리 리쇼링하라, 들어와라. 그러니까 결국은 압박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된다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게 2025년 올해 매출을 4,151억 달러로 봐요. 전년 대비 한 6% 정도 상승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24년도는 한 2% 정도 매출이 증가했고요. 2023년도는 사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매출이요. 그래서 올해는 6%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이런 상태가 되고 저는 올해 매출이 전반적으로 작년 정도 수준만 돼도 선방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6%를 성장한다는 걸 갖고 포워드 PER이 지금 26배로 적용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195달러잖아요. 근데 평균 목표 주가는 지금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는 237달러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향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한 200달러 정도까지는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라고 보면은.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건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뭐 3조 달러 붕괴된 것은 좀 저희가 우려스럽지만은 일단 저평가 구간에 진입된 것은 맞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부담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200달러 밑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는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항상 그렇죠.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빠졌다는 거, 싸졌다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하고 올라오기를 기대하는데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지금 뭐 테슬라는 그나마 로보택시 AI가 좀 있습니다만 애플은 그런 것도 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이죠. 엔비디아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가장 빅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는데 네. 그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세일즈포스, 시놉시스, 에즐런트 테크놀로지, 휴렉패커드 실적이 같이 발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8일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하고 AI의 어떤 방향을 또 가름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9일 아침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 지금 전망치는 매출이 분기 전망치가 431억 달러로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면 전년 대비해서 65%가 증가한 걸로 일단 실적이 전망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미 미국 정부가 H20을 수출 통제를 했기 때문에 매출에 타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그렇긴 하겠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반대로 또 시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된다. 이 H20이 그러다 보니까 전망치를 또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
이게 전망이 지금 나오고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사실 뚜껑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일단은 TSMC가 1분기 실적에서 사실 이제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4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는 아마 이제 전망치 매출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문제는 가이던스예요. 가이던스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얘기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 사양, 중국의 저가 사양 문제, 그다음에 중국하고 지금 미국의 이제 이 무역 그 협상이 네. 다시 또 지금 유예를 지난번에 이제 제네바 협정위에 다시 이제 유예가 됐잖아요. 90일 그렇죠. 유예가 됐잖아요. 네.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남아 있는 게 자동차, 철강, 이민 지역은 부과된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의약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히토리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요.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아마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반도체의 어떤 수출을 계속 규제하는 것은 지속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제 많이 풀고 있어요. 중동 벌써 다 풀어버렸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 이 엔비디아의 젠수장 대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줄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매출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가이던스를 내줄 수 있을까? 이게 아마 더 관심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실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 지금 수출 규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젠수양 대표 혼자 싸우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젠수양 대표 같은 경우 수출이잖아요. 아슬아슬해요. 그렇죠.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애플은 수입을 했다가 다시 파는 건데 그렇죠. 젠수양 대표는 사실 이제 뭐 자국 내 이러한 수요는 다 감당해주지만은 중요한 것은 수출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중국 시장을 놓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 쪽 이 기술 표준에서 놓치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엔비디아는 앞으로 향후에 이제 글로벌 리더스 역할이 커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의 젠수장 대표는 지금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이. 진짜 무시무시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워도 뭐 할 수 없죠, 이거. 소리 지르는 거죠. 네, 계속. 소리 지르는 거죠. 예.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죽는 게 낫죠. 죽더라도 그러네요. 소리를 한번 질러주는 게 예. 나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 가이던스 이게 이제 어떻게 뭐 향후에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을 아마 결정질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젠슨학 CEO가 저렇게 계속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저는 자신감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죽겠다는 표현이군요.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그 안에서 찾아내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내일 모레 아침에 또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 오늘장 준비하는 마인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변동은 없습니다. 일단 한국은 트럼프 관세에서 잠깐 지금 약간 둔감된 상태거든요. 예. 아마 뭐 정권이 좀 바뀌어야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저는 계속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돼 갖고 지금 저희 뭐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관세 피할 수 있는 업종들, 네네. 그다음에 중국 소비 수혜주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이번에 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대선 이제 수혜주들 네. 이런 부분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그렇죠. 보고 가시면 네. 된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미국이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장 특별히 바뀌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늘장 움직임 참고하시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열렸을 때 또 이런 관세 이슈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쉬어갔지만 쉬지 않고 움직이는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강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관세 이슈로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제 컨디션을 찾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 가상화폐 시장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훈철 소장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쪽에 이제 관세가 들어갈 뻔했다가 없어지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출렁거림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이런 매크로 변수에 확실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긴 하네요, 여전히. 네, 지난주도 이제 좀 다이나믹했는데 네. 뭐 주식 시장과 비교하면 그래도 비트코인 시장은 견조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난주 10만 6천에서 한번 쉴 것으로 잠시 쉬었다가 10만 9천까지 상승한 이후에 바로 11만 2천 달러까지 상승하는 강한 상승의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EU 대상으로 관세 문제가 생긴 다음에 10만 6,800까지 정도 빠진 다음에 버텼다는 부분들 그리고 바로 11만 달러 정도 선까지 회복했다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좀 조정이 되었지만 지금 10만 9,500 선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들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그거와 이어서 ETF 자금에 대한 순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보시는 것처럼 유럽발 관세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영역에서 잘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뚫지 않고 잘 다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확실히 탄탄한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주에 또 그 기대감을 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비트코인 2025 이게 또 세계 최대 비트코인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들었고 작년 이때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네, 수도로 네. 만들겠다 이 네, 선언을 네. 하면서 화제가 됐었던 자리인데 네. 어떤 이슈를 이번에는 좀 기대하고 있나요?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기조연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디 벤스 부통령이 28일 오전 9시에 기조연설을 하게 됐는데 비트코인이 미국의 금융 미래에서 차지할 위상에 대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구축하기 위한 행정명령 이후에 실무 그룹들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법안들이 아웃라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위상이 중요한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가능성이 보이고요.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두 아들이 이번에 또 연사로 참여합니다. 야, 둘 다가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포함한 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재미있는 이벤트는 이 스퀘어와 이제 협력해서 단일 장소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가장 많이 하는 기네스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록이 단일 장소에서 4,000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실용성을 입증한다. 그러네요. 이런 측면에 재미있는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예상으로는 뭐 참여자 수라든지 규모 면으로 봤을 때 기록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7월에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예. 이런 메시지와 함께 주간으로 5.2%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보면 이번 주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12만 달러로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또 신고가를 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확실히 비트코인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시는 분들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묻어 나오는데 그럴 만한 게 또 미국 쪽에서 레거시 금융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다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지난주에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현실화가 되는 겁니까? 이제 미국의 그 암호화폐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전략적 비축 자산 파트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상원의 이제 토론 종결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종 투표를 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이제 하원으로 가게 되고 하원에서 이제 투표가 통과되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발행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저희가 JP 모건이 BTC 거래를 검토하고 허용할 계획들을 잡고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요 은행권들이 연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검토하겠다라는 발표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암호화폐가 월스트리트의 주류 금융과 같이 합류되는 좀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들입니다. 그렇군요. 계속 이렇게 월가에서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확실히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그 이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감을 계속 주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또 의견이 좀 갈려요. 어떤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디어 그룹,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3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추진해서 이걸 가지고 또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이건 좀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다 하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 롤러코스터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관세 매긴다고 했다가 유예한다고 얘기했다고 할 때마다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는데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해 충돌이라는 부분에서 논란과 비난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이제 전환사채와 주식 신주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 가상자산을 매수하겠다. 그럼 이제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과 같은 전략인데 뭐 스트래티지가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앞둔 트럼프의 또 다른 이벤트가 아닐까. 펌핑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아침 이 뉴스를 보면 네. 이번 컨퍼런스가 더욱더 좀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러네요. 내용이고 네. 트럼프는 뭐 임기 내내 아마 이 이해 충돌에 대한 문제들과 비난들을 뭐 가지고 가면서 또는 감수하면서 가게 될 건데 아주 개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쪽에 활동을 한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여론이 어떤 상황인지는 뭐 저희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확실한 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이걸 참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만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의 랠리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 트럼프도 그렇고 이 기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서 레거시 금융회사도 얘기를 드렸고 이런 대형 자금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인 매트릭스 포트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좀 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이번 비트코인 강세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4월 11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약 30% 상승을 했는데 이때 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개인 지갑이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뭐 고래 막 개인들이 이랬잖아요.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예. 개인의 지갑 수가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고래들의 지갑을 중심으로 공급량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그리고 기업으로 추정되는 지갑들로 비트코인이 꾸준하게 이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러한 상승은 단기 과열의 형태가 아니라 기업들이 매수 후 장기 보유하는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업과 기관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 예측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조금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 최근의 변화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 와중에 그 마이클 세일러 CEO가 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을 더 산다고요? 뭐 계속 사네요. 네, 흥미로운 게 이번 달에 비트코인 이제 마이클 셀러가 얘기하고 스트래티지가 구매한 내역을 보니까 매주 월요일 날 그래요? 네, 어제 포함 매주 월요일 날 4번 샀고요. 그것도 부럽네요. 계속 매주 월요일마다 살 수 있다는 것도. 네네. 지난 4월과 3월에는 3번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했던 부분들은 4,2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티지의 올해 연간 수익률은 16.8%입니다. 예.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총 보유한 비트코인은 58만 250개를 포함하고 있고 마이클 셀러 역시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주요 연사 중 한 명이고 일본의 메타플래닛과 함께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이클 셀러의 이번 연설 부분들도 뭐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세일러는 점점 뭐 약간 영웅에서 약간 신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세일러가 한마디 한마디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 계속 산다고 하니까 뭐 시장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ETF의 성장 속도가 정말 뭐 남다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금 ETF보다 빨라서 2027년까지 3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근데 여기 이제 ETF와 관련된 분석들이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인데 이 내용은 암호화폐 운영사 비트와이즈에서 기업의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관련된 보고서를 냈는데 예. 매우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들여다볼 만한 내용인데 이게 올해 말까지 총 운용 자산이 1,2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에는 3천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와서 2026년 말까지는 총 4,200억 달러 규모, 약 5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ETF 자금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금 ETF와 비교했을 때에는 그 상승이나 또 규모가 매우 차이가 나고 2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규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업과 기관들이 이제 보면 상장 기업과 국가에서는 약 현재 17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이 금 보유량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1%, 5%, 10% 전환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가격 상승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10%라고 하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내년도 2026년도가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들어오는 매우 큰 전환점이 되는 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이제 이 보고서 관련된 내용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뭐 금이랑 비교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금은 우리가 뭐 훨씬 더 이전부터 계속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활용을 해왔고 그 ETF가 생겼을 때는 이미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속도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그만큼 최근에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금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오늘 모든 얘기의 핵심이잖아요. 뭐 곳곳에서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그리고 또 트럼프도 그렇고 그리고 전통 금융사들도 이렇게 비트코인 ETF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최근의 시장의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의 흐름 괜찮은 거 하나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최근의 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쁘지 않은데 이더리움 이제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다는 생각들을 하고 그건 있는데 아쉽죠.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X에 이제 올린 내용인데 예. 이더리움이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탄력성과 그리고 보안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탄력성이라는 부분들은 뭐 정전이라든지 또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은 현금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러한 개인의 신원을 노출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고요. 이게 지난번 이제 5월 7일 날 적용했던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의 어떤 기술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성이나 업그레이드가 조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이고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등장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내러티브를 조금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뭐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 그 이더리움이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나서 뭐 어쨌든 가격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컨디션을 좀 찾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홍보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의 분위기라고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쪽을 좀 더 보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이야기도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비트맥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맥스트였더라고요. 맥스트. 맞습니다. 네, 네. 과거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인기를 좀 끌었던 비트맥스가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스트래티지가 되고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트맥스는 맥스트라는 회사가 2월 12일 회사명을 이제 변경하면서 올해 2월에 바꾼 거예요? 네네 아, 바꾸면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사업 모델로 채택을 하고 네. 그 사이에 비트코인을 좀 매수를 했는데 지난 23일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400억 원은 연내 가상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100억 원은 올해 내년 회사의 운용자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스트래티지도 전환사채로 확보한 자금 중에 일부를 회사 운영으로도 활용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잘 활용이 되기를 이제 기대하는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 비트맥스의 총 보유량은 194개이고요. 몇 개 없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2등이라고 하더라고요. 2등이고 1위는 위메이드가 예. 가지고 있는 223개인데 뭐 올해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이제 1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의미 있는 부분들은 이제 국내에도 드디어 스트래티지의 기업 전략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그쵸. 시도하는 기업이 등장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더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국내에서도 기업들, 기관들의 투자들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맥스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할 수 있다면 제가 하고 싶어요. 이 사업은 뭐 얼마든지 누구든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사업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훈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딜사이트 월가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